여러분, 혹시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인물이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한 명의 은행가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름은 야코프 푸거. 이 사람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깨워줄 지식 큐레이터, 머니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부와 권력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지혜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짜 돈의 힘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야코프 푸거라는 인물, 그냥 부자였던 게 아닙니다. 그의 돈 앞에서는 당대 최고의 왕, 황제, 심지어 교황까지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전성기에는 사실상 유럽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였죠.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여러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금융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유럽 대륙을 분열시키고 수십 년간 이어질 끔찍한 전쟁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근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은행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코프 푸거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미미한 시작, 바로 흙수저 스토리부터 출발합니다. 푸거 가문은 정말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시작됐어요. 그의 할아버지인 한스 푸거는 독일 슈바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배를 짜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부자는커녕 그냥 평범한 노동자 계층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한스는 억압적인 귀족들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상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길드장의 딸과 결혼하는 데 성공했는데 사실 이런 전략적인 결혼을 인생에서 2번이나 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시민권, 상업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특권을 얻게 되죠. 직물 거래가 번창하면서 그는 길드위원회와 시의회 의원이 되면서 미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는 도시의 성공한 상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푸거 왕조의 서막을 연 것이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의 아버지인 야코프 1세는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합니다. 아버지처럼 상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야코프 1세는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재산을 잃는 친척들을 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다. 그는 사업에 매우 계산적으로 접근했어요. 신중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포트폴리오 관리였죠. 그의 신중하고 근면한 접근 방식은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고 1463년에는 상인 길드의 정회원이 되며 도시 상류층 엘리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야코프 1세는 총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사업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신중하면서도 대담한 사업 전략을 이어받아 가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죠. 직물, 향신료, 보석, 심지어 순교자의 뼈나 십자가, 조각 같은 종교적 유물 거래까지 손을 뻗치며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 바로 야코프 2세.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바로 푸거 가문을 전례 없는 높이로 끌어올린 인물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원래 가업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는 길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만약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다면 그는 신부나 추기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막내 동생이 숫자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확신했고 그를 가족 사업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야코프 2세는 1478년 베네치아에 새로 설립된 가문의 지점으로 보내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대적인 복식부기 회계 기술을 배우고 이탈리아의 선진 금융 관행을 익혔습니다. 여기서 얻은 은행업과 무역에 대한 통찰력은 훗날 푸거 제국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20대 중반의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있는 지점의 책임자가 됩니다. 금융가로서 그는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똑똑했지만 형들이나 아버지처럼 돈에 신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리스크를 사랑했습니다. 이 대담한 접근 방식이 그의 커리어를 정의하게 되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합니다. 그의 타겟은 지기스문트라는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지기스문트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엉망진창인 재정관리로 악명이 높았어요. 정말 기상천외한 파티에 돈을 펑펑 썼는데 한 번은 파이 속에서 난쟁이가 튀어나와 거인과 레슬링을 하는 이벤트를 열 정도였습니다. 딱 봐도 어떤 인간인지 감이 오시죠? 문제는 지기스문트가 이 호화로운 생활 자금을 수많은 대출로 충당했고 심지어 채무불이행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거의 중세시대의 신용불량자 귀족이었던 셈이죠. 다른 은행가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야코프 푸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기스문트의 무모함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지기스문트의 대출 파티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푸거가 빌려준 돈은 다른 은행가들에 비해 소액이었지만 이것은 전략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 거래로 그는 지기스문트 및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관계를 굳혔고 이는 당시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돈이 되는 광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죠. 이 도박은 그의 은행가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기스문트의 재정적 무책임함을 발판 삼아 그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당시 최강대국이던 베네치아와 군사적 충돌을 벌였을 때 지기스문트는 또다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대형은행들은 그의 형편없는 신용기록 때문에 대출을 거부했고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죠. 이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야코프 푸거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문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합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돈을 긁어모아 지기스문트에게 10만 플로린을 빌려줍니다.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죠. 이건 정말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죠. 푸거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는 대출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어요. 지기스문트가 자신의 광산에서 나오는 은으로 빚을 갚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푸거에게 국고 통제권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은행가들은 푸거의 무모함을 비웃었습니다. 저 위험한 대출에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푸거는 더 전략적으로 생각했고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지기스문트 대공의 은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푸거의 창고로 줄지어 들어왔을 때 그를 비웃던 은행가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의 도박은 화려하게 성공했습니다. 푸거는 막대한 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강력한 귀족의 신뢰받는 동맹이자 자금줄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젊은 푸거의 대담한 행동과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는 푸거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재정적 미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푸거라는 이름을 은행업과 금융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길고 화려한 그의 경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었죠. 이 거래를 통해 야코프 푸거는 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인맥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이를 활용하여 술레지엔 지역의 광산 사업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만난 광산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가족 기업을 위해 최고의 구리 광산을 찾아내 임대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리더십 아래 푸거 가문은 당대 최고의 광산 센터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티롤의 슈바츠 지역에서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지기스문트 대공이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 자금을 대준 대가로 야코프에게 모든 은광의 어머니라 불리는 거대한 은광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푸거 가문의 산업활동 덕분에 사람들은 슈바츠로 몰려들었고 이 도시는 16세기 전반 세계 최대의 광산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리가 당시 전쟁의 승패를 가르던 대포와 총검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반도체 같은 전략자산이었죠. 이제 푸거 가문은 이 귀중한 자원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며 부와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나갔죠.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푸거 가문은 1494년 자본금 5만 4천 길더로 최초의 주식회사 중 하나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야코프는 브릭센의 주교우를 조용한 파트너, 즉 사일런트 파트너로 끌어들여 이 자본금을 2배로 늘립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구리 독점을 통해 유럽, 그리고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를 위해 그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중앙 유럽 전역에 재련소를 열고 특히 유럽, 아시아, 신세계 간 무역의 허브로 성장하던 앤트워프 지점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넓혔습니다. 푸거 가문은 이 도시의 비공식적인 지배자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 가도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는 권력이 부를 축적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의 최대 채권자였던 브릭센의 주교우가 사망하자 교황이 그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더 강력한 힘에 의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푸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협상 기술과 정치 지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는 바티칸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푸거 가문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재앙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 곧 힘이다라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은 푸거의 사업 및 동맹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대한 게임의 말처럼 보기 시작했고 필요에 따라 버리거나 이용했습니다. 그는 오랜 후원자였던 지기스문트를 버리고 그의 사촌이자 미래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막시밀리안 1세와 손을 잡기로 결정합니다. 막시밀리안이 지기스문트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권력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을 때 푸거는 지기스문트를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시밀리안이 훨씬 유능한 통치자라고 판단했고 막시밀리안이 비엔나를 점령하는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수였습니다. 막시밀리안의 권력 장악은 푸거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황제 막시밀리안은 그에게 당시 구리체굴의 핵심 지역이었던 헝가리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했습니다. 푸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헝가리의 광산을 재편하여 그의 광산 제국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1507년 그는 막시밀리안으로부터 영지를 사들여
사실상 귀족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야코프의 영향력이 커지자 경쟁자들의 시기도 커졌습니다. 다른 은행가들이 막시밀리안에게 푸거를 배제하라고 압력을 넣자 푸거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영향력 있는 공작들과 주교들을 움직여 막시밀리안이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협상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마침내 1514년 황제 막시밀리안은 야코프의 힘과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그를 백작으로 임명합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귀족 자기였죠. 황제는 푸거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동맹이자 최고의 재정 지원가였으니까요. 황제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 카를 5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야코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 야코프는 그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카를 5세의 선거 성공과 경쟁자 패배에 필요한 총 85만 2천 길더 중 거의 54만 4천 길더를 조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거 비용의 약 64%를 푸거가 댄 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황제를 돈으로 산 겁니다. 카를 5세가 푸거에게 빚을 지지 않을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부패처럼 보이지만 당시 통치자들이 선제후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이 막대한 재정 지원은 카를 5세의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 대한 푸거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푸거는 장기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한쪽 정치 세력만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영국의 헨리 8세 같은 다른 강력한 귀족들과도 동맹을 맺어 카를 5세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거 가문의 힘은 신성 로마 제국을 넘어 다른 주요 유럽 군주들의 궁정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영향력의 그물은 유럽 전역에 촘촘히 쳐져 있었죠. 점점 커지는 영향력과 함께 푸거는 다음 목표인 로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로마로 가는 헌금 이송 사업을 장악했고 하룻밤 사이에 하느님의 은행가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는 바티칸의 최고 금융가가 되었고 심지어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 스위스 용병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근위대의 시작입니다. 곧 푸거 가문은 교황청으로의 송금 처리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면제부 판매 수익금을 관리하고 교회의 이권을 확보했으며 1508년부터 1515년까지는 로마 조폐국을 임대하여 바티칸의 재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야코프 푸거는 총 7명의 교황을 섬겼고 그중 4명의 교황을 위해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그의 재정적 수완은 시스티나 성당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야코프 푸거는 황제와 교황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영적, 종교적 권력 모두를 손에 쥔 셈이죠. 그는 거의 아무런 반대 없이 어떤 법이나 정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는 농민의 후손이었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가진 위대한 왕들조차 갖지 못한 수준의 권력을 성취한 것입니다. 1510년 그의 형 울리이가 사망하자 야코프 푸거는 가문의 모든 사업 운영에 대한 단독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는 유럽 금융의 명실상부한 지배자가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대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야코프의 재산은 너무나 빠르게 불어나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막시밀리안 황제에게 헝가리와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렸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의 팽창으로부터 기독교 유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푸거에게 이 조치는 헝가리에 있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과 선견지명을 가졌던 거죠. 한편 로마에서는 교회의 수백 년 된 고리대금 금지를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출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오랫동안 죄악으로 여겨졌지만 야코프는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강력한 상인들과 연합하여 교황에게 이자 부과에 대한 중세시대의 금지를 철폐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자를 합법화하려는 푸거의 노력은 자본주의의 획기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이는 부채금융을 가속화하고 현대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채무를 연체한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들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1523년 그는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단호한 편지를 썼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카를 5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스페인 국왕, 예루살렘 국왕 등 81개의 칭호를 가졌고 사람들은 그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야코프 푸거는 감히 편지로 그를 상기시켰습니다. 폐하께서는 저 없이 황제의 관을 쓰지 못하셨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빚진 돈을 계산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불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짜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야코프 푸거가 역사에 남긴 가장 큰 공헌은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푸거 가문의 면죄부 판매 개입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 교회가 탐욕스러운 상인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푸거 가문이 악마와 관련이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죠. 이는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가 이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참고로 면죄부 판매는 가톨릭 교회가 개인의 죄를 사면하거나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여주는 증서를 판매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부패와 착취의 한 형태로 비판받았죠. 교회 내의 부패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의 관행에 대한 루터의 도전은 널리 알려졌고 종교적, 사회적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합법화한 푸거와 교황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조치는 부유층의 사업을 용이하게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인 대출 관행을 가능하게 하여 광범위한 채무노예를 낳았습니다. 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은 더 쉬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긴장을 악화시켰고 사람들이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세주체, 즉 교황, 황제, 그리고 단 한 명의 은행가 야코프 푸거에 대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푸거의 재정 전략이 낳은 광범위한 효과는 결국 30년 전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이 파괴적인 갈등은 엄청난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20%가 사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최대 6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전쟁의 잔혹함과 광범위한 영향은 대륙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을 재편한 최초의 현대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이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코프 푸거를 유능한 금융가이자
영향력 있는 권력 브로커로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코프 자신은 욕심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한 생활 방식을 선호했고 오로지 사업 확장과 대륙의 금융개혁을 가져오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동안 벌고 싶다.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엄청난 의지력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법적 조치, 광부들 사이의 잦은 사회적 불안, 광산을 국유화하려는 헝가리 귀족들의 시도, 그리고 농민 반란까지. 하지만 그는 강인한 끈기와 확고한 목표의식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혔던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업적과 교회가 종교개혁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결심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종교개혁은 그의 은행 제국에 결정적이었던 가톨릭 교회의 재정적, 정치적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이 면죄부 판매와 고리대금을 포함한 교회의 권위와 관행에 도전하면서 푸거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운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이 쌓아올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그의 몸은 그 긴장을 견디지 못했고 1525년 겨울 6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 자신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국은 조카 안톤 푸거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야코프 푸거의 금융적 수완과 정치적 영향력은 대륙의 역사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메디치 가문이 현대 자본주의의 탄생을 책임졌다면 그것을 완성한 것은 야코프 푸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힘과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는 경제 지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과 구리 같은 필수 자원에 대한 그의 통제력과 황제와 교황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의 중추적인 역할은 그에게 전례 없는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결정들은 유럽의 가장 어두운 역사 중 일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불만은 그의 결정의 결과로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부가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셨나요? 야코프 푸거의 이야기는 돈의 힘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투자에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머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